여기 충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한때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한 여성이 목숨을 건 탈출 끝에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우등생이었던 이 여성은 우연히 접한 외부 정보로 인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탈북 이후 여정은 예상치 못한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폭탄급 비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아늑한 서울 아파트에 앉아서 평양에서의 삶에 대해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유나 김일성 종합대학의 전 우수 학생이자 이제는 탈북자, 그리고 제가 두고 온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보죠. 평양을 떠올려 보세요. 웅장한 기념비들과 넓고 텅 빈 거리들이 있는 도시죠. 저는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지금 제가 사는 세상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었죠.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들었어요. 유나야, 부모님은 항상 말하셨어요. 너는 우리 위대한 지도자님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 안 믿었겠어요? 제가 아는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가족은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었거든요. 우리는 식탁에 항상 음식이 있었고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일상은 책, 강의, 끝없는 시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지도자들의 연설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외웠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꾸로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공부만 한 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동급생들과 함께 서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절을 했어요. 우리는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우리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기억만으로도 몸이 떨려요.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합격한 날을 기억해요.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는 우리나라를 잘 섬길 거야. 그들은 말했어요. 저는 자랑스럽고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될 것이었죠. 대학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가르침, 자본주의 세계의 악에 대해 공부했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공부에 쏟아부었어요.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섬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질문이 더 많아졌어요. 왜 우리 역사 중 일부는 맞지 않을까? 왜 외부 세계는 우리가 배운 것과 그렇게 다를까?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최고위층 자녀들은 항상 최고의 옷을 입고 음식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반면 거리의 사람들은 해마다 더 말라가는 걸 보았죠. 어느 날 두 교수님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식량 부족과 시골 사람들의 굶주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자급자족한다고 배웠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일, 거의 반역 행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날이 왔어요.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우리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구석에 꽂혀있던 오래된 책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역사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 전쟁에 대한, 외부 세계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우리가 그동안 거짓말을 들은 걸까?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 제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발견한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구호, TV 속 연설, 수업 내용 이제는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요. 북한에서는 이런 의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가족 모두가 감옥에 보내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중생활을 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학생, 충성스러운 시민이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매일이 거짓말 같았어요.
지도자들의 초상화에 미소 지으며 절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심장이 뛰었죠. 저는 밤마다 담요 속에서 몰래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들킬까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세계는 제가 아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으며 지도자를 비판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알면 알수록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언젠가 이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떠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짐을 싸고 떠날 수가 없거든요.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가족이 대가를 치르게 되죠. 몇 달 동안 고민했어요.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제 자유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이겼어요.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과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배낭을 들고 저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북한을 탈출하기로 한 거죠. 저는 한 번도 북한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곳이 제 고향이니까요. 그런데 김일성 대학의 작은 기숙사방에서 선전 포스터를 바라보며 앉아있던 그날 더 이상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들이 저를 숨막히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경제 수업에서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배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죠. 역사 수업에서는 악랄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배웠지만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의 사람들은 악랄해 보이지도 않고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김정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특별 강연에서 왔어요. 강사는 그의 뛰어난 두뇌와 완벽한 건강을 칭찬했죠. 그런데 저는 최근 사진을 봤어요. 김정은은 부어오르고 병약해 보였어요. 이것도 거짓말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떠나야 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북한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 년 전 탈북한 사촌이 있는 하구에게 연락했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브로커에게 연결해줬어요. 사람들을 탈북시키는 사람이죠. 전화 속 브로커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돈이 들고 위험해. 정말 할 거야? 그는 말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을 정말로 두고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항상 의심하고 항상 속이는 삶을 상상해보니 할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 몇 주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모으고 부모님에게는 학교 여행이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드디어 그날 밤이 왔어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기숙사를 빠져나왔어요. 평양의 거리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누군가 들을까 두려웠죠. 만남의 장소에 도착하니 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에는 저만큼이나 두려워 보이는 5명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달려 중국 국경 근처의 시골 지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가이드가 말했어요. 우리는 숲과 들판을 지나며 항상 경비병을 경계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1시간 동안 도랑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요. 마침내 야루강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건너편이 보였어요. 중국이었어요. 자유였죠. 조용히 헤엄쳐. 가이드가 지시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옷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나아갔어요.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소리가 들렸어요. 총성이 울렸어요. 가. 가이드가 소리쳤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모두 해냈어요. 젖고 추위에 떨며 지친 우리는 중국 쪽에 또 다른 벤에 올라탔어요. 떠나는 동안 드디어 눈물을 흘렸어요. 벗어났어요.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안정가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지영이를 만났어요. 저보다 몇 살 더 많았고 슬픈 눈을 가졌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평양에서 왔어?
그녀가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정은을 본 적 있어? 저는 강연과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더 이야기해 줄게.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기쁨조에 있었거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기쁨조는 김정은의 개인 여성 그룹으로 미모로 뽑힌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그를 즐겁게 해준다고 했죠. 큰 비밀이었어요. 지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줬어요. 김정은의 건강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 그가 어떤 날은 거의 걷지도 못한다는 것, 외국 음식과 술에 중독되었다는 것까지. 정권은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영이 말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해.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떠나야 했던 이유일지도 몰라요. 단지 저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보게 돕기 위해서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어요. 오래 머무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곧 우리는 다시 움직여 이번에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다음 여정을 준비하면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남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찾으려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영과 함께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 한 팀이었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지영이랑 나는 사람들이 가득 찬 트럭 뒤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어요. 우리를 덮고 있는 방수포 아래에서 조용히 있었죠. 중국과 라오스 국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남한으로 가는 위험한 여정의 다음 단계였어요. 조용히 있어. 밀수업자가 경고했어요. 걸리면 끝장이야.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어요. 경비원들이 트럭을 수색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도로의 작은 충격에도 깜짝 놀라곤 했죠. 만약 우리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질까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몸이 떨렸어요. 시간이 몇 날 며칠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12시간 정도였어요. 트럭이 마침내 멈췄을 때 밀수업자가 속삭였어요. 여기야. 나무로 달려가서 뒤돌아보지 마. 다리가 떨리는 가운데 지영이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며 우리는 숲속을 무작정 달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본 걸까요? 계속 가. 지영이 재촉했어요. 얕은 강을 건널 때 차가운 물이 숨을 털어갔어요. 다른 쪽 강둑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어요. 우리는 해냈어. 지영이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라오스야.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엔티안에 있는 남한 대사관까지 가야 했어요. 이틀 동안 우리는 정글을 헤치며 걸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곤 했어요. 마을에는 너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베리와 강물로 연명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더럽고 지치고 배가 고픈 상태로 야생동물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남한 대사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안심시켰어요. 나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터뜨렸어요. 며칠이 흐르면서 우리는 남한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까지 온 걸까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밝고 시끄럽고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떠나온 회색빛 통제된 세계와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모르고 지하철 타는 법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쓰는 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음식조차 낯설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도움을 받았어요. 나만의 친절한 활동가인 민호가 지영이와 저의 새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는 신용카드 사용하는 법부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엔 다들 당황해요. 민호가 나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당신은 강해요. 적응할 거예요. 서서히 나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내 옷을 고를 수 있고 TV에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 심지어 정부를 비판해도 두렵지 않은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나라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밤마다 잡히고 되돌아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영이 힘든 날이면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야. 우리 삶을 살 수 있어. 지영이 말이 맞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점점 집처럼 느껴졌어요. 대학에 등록해 선전 없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한에 도착한 지 약 1년 후, 나는 민호와 함께 서울을 걷고 있었어요. 거리는 활기와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가끔 여기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말했어요. 내가 자유롭다는 게.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유나, 넌 정말 멀리 왔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이 북받쳤어요. 내 여정은 길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는 해냈어요. 나는 안전하고 자유로워졌고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걷는 동안 나는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두려움, 의심, 고통. 하지만 또한 용기, 희망, 승리도 있었어요. 그때 나는 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 생활에 적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드디어 교육을 계속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민호와 다른 친절한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대학교에 북한학을 공부하기 위해 등록했어요. 이 공부가 제 과거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도구가 되기를 바랐어요. 첫 수업날, 저는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과연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과제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앞에 서 있는 연세 지긋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와 안경 너머로 보이는 친절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이분이 이 교수님이구나 싶었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북한학을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수님이 강의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그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됐어요. 평양에서 들었던 선정 가득한 강의와는 달리 이 교수님은 질문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어요. 정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길 원하셨어요. 수업 후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 교수님? 제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저는 강윤아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교수님의 눈이 관심으로 반짝였어요. 강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우리 토론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실래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저는 제 이야기를 이 교수님께 들려드렸어요. 평양에서의 생활, 정권에 대한 의심 그리고 위험한 탈출 여정을 이야기했죠. 교수님은 경청하시며 생각 깊은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유나, 이야기가 끝난 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강력하네요. 더 널리 알릴 생각은 없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했어요. 때론 여기서도 제가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요. 교수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해요. 당신의 경험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변화를 이끌 수도 있죠.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정말 제 이야기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이 교수님은 단순한 교수를 넘어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학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주셨어요. 제 경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들을 추천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남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다른 탈북자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느 날 북한 인권에 관한 특히 강렬한 토론 수업이 끝난 후 이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유나, 다음 달에 열리는 인권 회의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북한을 직접 경험한 연사들을 찾고 있는데 관심 있나요? 군중 앞에서 이야기하라니요? 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에게 공유하라니요?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영이 생각이 났어요. 그녀가 제게 맡긴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진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할게요.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훌륭해요. 연설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발표 준비에 매진했어요. 이 교수님은 저에게 공공 연설법을 가르쳐 주시며 제 생각을 정리하고 경험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를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빈 강의실에서 연습하며 교수님은 매번 피드백을 주셨어요.
회의 당일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무대 뒤에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말을 잊어버리면 어쩌죠?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죠? 그때 어깨에 닿는 손을 느꼈어요. 이 교수님이셨어요. 잘할 거예요, 유나. 그분이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어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은 한 세기 전 일처럼 느껴지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네요. 마이크를 조정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유나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억지로 참석하던 집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곳에서는 왜인지도 모른 채 체제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죠.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손짓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지도자와 번영하는 국가에 대해 들은 것을 믿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때입니다. 평양에서의 삶, 심지어 특권층조차 겪던 끊임없는 두려움과 배고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과 그 깨달음이 저를 어떻게 위험한 자유의 여정으로 이끌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서 숨을 들이쉬고 다른 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거였죠. 체제 내부에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당뇨병과 심장 문제를 앓고 있으며 그의 생활 방식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제는 이 정보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가 이를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도록 잠시 멈췄다가 이 지식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과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작은 카페에서 이 교수님과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정말 잘했어요. 이 교수님이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인권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와 함께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저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민호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정보는 힘이에요.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체제에 강하고 무적이라는 허상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의 일은 더 바빠졌습니다.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저는 더 많은 연설을 하고 인터뷰에 참여하며 경험에 관한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때때로 한밤중에 깨어나 북한에서 잡힐까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상기하고 자유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들도 자유를 찾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발표를 준비하던 중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북한 여성들이 조이어단을 탈출하는 것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유나 씨,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 공유한 정보가 체제 내부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몇몇 고위 관리들이 그의 지도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에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북한 내부에서도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정말 놀랍네요. 지영 씨,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감히 의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을 덮고 있던 어둠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평양을 떠나던 그 소녀가 이제 여기서 진실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길고 불확실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음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공유되는 이야기 하나하나,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를 자유로운 북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의 자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북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걸 만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진실이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싹튼 의심의 씨앗처럼 누군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씨앗이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자라날지도 몰라요. 큰 꿈이지만 큰 꿈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결국 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가능해졌잖아요. 평양의 충성스러운 학생에서 서울에서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까지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